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주말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고덕 삼성 반도체 단지에 KTX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면 수소역이 20분대라니. 게다가 그 중심에 자이가 총 5,705세대 중 1,849세대를 분양한다더군요. 저도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볼까 합니다. 자이더 익스프레스 1800-5743 GS건설.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명이 사망했고요. 감염자는 145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격리 대상자도 수천 명 수준입니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최초의 진원지였었죠. 평택성모병원보다 더 많은 감염자를 지금 내고 있어서 부분 폐쇄 조치가 내려진 삼성 서울대병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구급차 이송 요원 등이 추가 감염자로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사실 지난주가 고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고비가 어떻게 지나간 건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감염내과의 임승관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삼성 서울병원 폐쇄, 이 부분 폐쇄 이게 부분 폐쇄예요? 어떤 신문은 사실상 폐쇄라 그러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신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폐쇄한 거니까요. 예.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전면 폐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 다만 이 삼성병원처럼 아주 초대형 병원들의 진료를 폐쇄시키면 그것만 선한 효과를 발휘하면 좋은데 그로 인한 영향들이 주변 지역사 의료에 파급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자꾸 환자가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될 거라고 보는 부분이 환자를 이송했던 구급차 이송 요원의 확진 판정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급차 요원이 한 2명째 이제 어떤 진단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냐 이 구급차 요원을 병원으로 볼 것이냐 지역사회로 볼 것이냐 이런 이슈로 조금 맞아요.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 이슈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즉 이송 체계가 지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진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 각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 병원에서 한 병원으로 혹은 가정에서 병원으로 환자가 움직이는 그런 트랜스포트라는 과정이 꼭 사이에 끼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100% 안전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어떤 위험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철저하진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구급차를 그러면 어떻게 매번마다 소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이렇게 좀 고위험 병원체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라면 그에 따른 어떤 등급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운전석과 환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 사이에 어떤 차폐가 있어야 돼야겠죠. 공기가 서로 흐름이 막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많이 위험한 경우가 언제냐면 중환자를 이송할 때입니다. 중환자를 이송할 때 이제 기도 삽관 튜브를 갖고 엠브 배깅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산소를 공기를 짜주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배기가 되잖아요. 환기가. 그러면서 그 안쪽에 에어로졸 발생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모터 장착하는 공기정화기 같은 거 이제 우주복 안으로 이게 호수가 들어가서 숨을 쉬고 그런 특수 방호복도 꼭 필요한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민간 의료기관이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송 과정을 정부에서 철저하게 대체한다면 가능한데 지금 환자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게 그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물품 지원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 게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뭐 원래 정부에서는 병원 내 감염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병원 내 감염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네. 이 구급차 내에 병원 내 지역사회냐? 감염이란 지역사 이게 결국 말장난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뭐 자동차 속에서 올맞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그 사례라면 이제 병원 감염의 사례에 어떤 사실과 딱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오히려 쉬운데요. 예. 사실 더 어려운 사례는 이걸 지역사회 감염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느냐 발견이라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핵심 사례는 평택 정철관 선생님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평택의 모 병원에 응급실을 다녀온 경력으로 추정했지만 사실은 CCTV 분석 같은 걸 해보니까 시간이 좀 어긋난다는 걸 그렇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도 평택 안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노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인데 평택이라는 지역의 어떤 그 당시 특성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긴 하죠. 특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무렵에 5월 하순에 평택 지역에 이제 평택 성모병원과 평택 굿모닝 병원이라는 두 병원 중심으로 환자들이 많았던 시기니까 그들 중 일부가 이제 항상 다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역사회 감염을 너무 두려워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지역사회에서 한두 명의 감염자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즉 이 경찰관 선생님 때문에 그 평택 경찰서가 유행이 발생하느냐. 그 환자가 집단적으로 5명, 10명, 20명 나오느냐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지역사회에서 증상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그분들이 결국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의 특성상 열나고 한 3일, 4일 지나야 기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을 때는 열만 나요. 그때는 바이러스를 기침으로 배출하지 않죠. 하지만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때부터 폐렴이 생기고 가래와 기침을 배출하니까 병원에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의 유입 과정, 그 관문을 잘 막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은 열이 나야지 이게 또 활성화가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계속 체내에 침투한 뒤로 즉 감염된 뒤로 감염이 곧 질병은 아니니까요. 감염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 어느 순간에 질병이 생기죠. 근데 이 질병의 양상은 전신 열병이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좀 되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열이 나도 네. 바이러스가 이제 열이 난다는 건 활동을 네. 시작했다는 거죠. 혈중에는 많이 있지만 혈중에는 많이 있지만 호흡기에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가래침을 뱉었다. 네. 근데 그 우연하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접촉이 됐다. 이러면 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으나 그런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 대청병원에서 부산의 좋은 강양병원으로 갔던 30대 그 전산 근무직 사례 같은 경우가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역학조사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거의 한 8일 9일 동안 열만 났어요. 기침도 안 하고. 그러다가 SK 뭐 수임찬병원에 가고 이러다가 강암병원에 갔을 때쯤 기침을 하고 가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노출은 비교적 안전하고 강암병원은 조심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지금 방역 당국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네. 이게 있잖아요. 틀을 자기네가 딱 만들어 놔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그 틀에 모든 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막 그 애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이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이라든지 모든 걸 했을 때 하이포테즈에 딱 근거를 해가지고 네. 여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면 이게 결론이 잘못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학문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네. 이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딱 병원 내 감염 이걸 딱 해놓고서 모든 걸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꼭 그 뭐 병원의 감염이라는 아젠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지침 어떤 지침과 매뉴얼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지침, 당연히 매뉴얼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거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지침과 매뉴얼은 어떤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것이고 각 지역 현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침과 매뉴얼을 각 현장이 그럼 제대로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상부에서는 계속 그 지침과 매뉴얼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설계는 아주 훌륭해요. 아주 완벽한 설계죠. 아. 하지만 우리한텐
좋은 설계자는 있지만 좋은 현장 감독이 없는 거예요. 그 설계와 현장이 다르면 바꿔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5월 초순부터 이것을 중앙적으로 대처했잖아요. 복지부가 예. 질본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대처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서포트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특히 경기 남부 지역, 대전 지역, 부산 지역 같은 경우들은 지역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고 지역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짜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이 병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경제학자인데 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이 감염자가 젊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만일 35번 환자인가요? 35번 맞죠? 그 의사분이요? 네, 그런가요? 삼성설명. 네, 네. 그리고 119번 환자 이런 네. 분들이 예를 들면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상태가 불안정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게 마음이 또 그 무거워지죠.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맞습니다. 나이 들고 기저질환이 네. 있는 사람만 뭐 네. 상태가 불안정해진다라는 그 얘기가 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조언하는 거죠. 이주질병은 주로 고령의 기저질환자한테 위험합니다라는 뜻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어떤 메이저리티 주류가 그렇다는 것이고 예외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런 학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접수하게 된다면 좀 어떤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약간 곡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중심을 둬야 된다는 듯이 그런 일만 일어난다는 것처럼 잘못 전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30대, 40대 환자가 좀 비율이 늘어나면서 늘어나죠. 그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지금 한 30% 내외 조금 넘는 이런 비율의 30, 40대 환자의 비율은 정상적인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초기에 평택 성모병원 위주로 유행이 있었던 1차 유행 시기에 그 병원의 특성상 고령자가 너무 많은 지역병원의 특성상 감염인의 비율이 너무 60대, 60대, 70대로 데비에이션 편향됐던 것이고 이게 정상적인 비율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위험한 사인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지금 경과가 좋죠. 근데 그중 일부는 면역 활성화 어떤 증후군에 합당하여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몇 번 접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너무 불안해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게요. 이 양성 음성 이거 검사요? 계속 바뀌는 거 이거 네. 왜 그래요 이게? 네, 선생님께서 이제 사회과학 쪽, 정치경제 쪽을 예. 하시잖아요. 이제 자연과학 쪽, 이제 의과학 쪽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어떤 진단검사법이 아주 좋은 진단검사법이 개발되었다, 특허가 나왔다, 신규 도입됐다 할 때 신뢰도가 한 90% 정도 된다면, 즉 민감도와 특이도가 한 90% 정도만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검사 도구예요. 이건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즉 10번의 검사를 하면 한 번쯤 틀리는 건 아주 훌륭한 검사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좀 보고 있을 뿐이고 예. 그 성남에 있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1차가 음성이었는데 2차가 양성 나왔다가 예. 3차가 음성 나왔다. 두 가지 가능성이죠. 하나는 진짜 이 아이가 감염된 것이 맞는데 그 감염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바이러스 수준이 낮아서 웬만하면 잘 검출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감염된 게 아닌데 한 번의 검사가 검체 핸들링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났다. 위 양성이 나왔을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이 A든 B든 둘 다 이 아이는 건강하고 잘 놀고 잘 먹어요. 네. 그럼 우리는 이 아이가 건강하니까 큰 행복할 문제가 수 있는 없다. 거죠. 우리는 거기에 아하.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감염내과의 임승광 교수였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정말 약속이 난 것처럼 같은 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는 50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시간은 참 빠르고 야속하기만 하겠죠. 이 평생 소원이라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아직까지도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생존하신 분이 5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셔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5분 정도
안에 둔다 할까요? 음흠. 그 외에는 대부분 홀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좀 힘드신 상황.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TV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5분이 정말 여기도 가셨다가 저기도 가셨다가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계셔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하는 거기에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밝혔는데 네. 어떻게 기대를 좀 하세요? 저희는 늘 기대는 하고 있죠. 기대는 늘 하고 특히 계십니다. 네 할머니들도 늘 기대는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아 이게 처음에 뭐 딱 그 2가지 반응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게 뭐지 그동안에 그 아베 총리의 반응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지금 해오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태도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이게 그런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저버리고 있었었는데 이런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라는 건 정말 뭔가 있었나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8차 그 사실은 협의가 끝나고 나서 외교부 당국자들은 별로 그렇게 과거와 뭐 다른 그런 특별한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 반응은 없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지금 몇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어요. 예. 지금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밝힌 거는 우리는 돈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과거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인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참, 네. 근데 그 저는 일본 사람 전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네. 일본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아베 신조를 비롯한 몇몇 극우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거지. 네, 그렇죠. 사실 일본 전반적인 뭐 이 양심적 지식인들이라든지 양심 세력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금 약 2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에 있는 여성들 시민들이 지원과 연대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뭐 그렇죠. 소송을 할 때는 변호사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예. 또 국회에서 집회를 할 때도 국회의원들이 다 그것을 알아서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힘이 그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큰 목소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일본 그 시민들의 양심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 지식인들의 목소리, 또 이런 법조계 있는 목소리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요, 그 일본 자유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인간 띠시위 지금 일어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심지어 자민당 추천 몫으로 나오고 있는 그 법학자마저도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이것이 지금 일본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양심 세력의 다시 어떤 양심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일본군 성노예셨던 우리 할머니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오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다시는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내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의 시민들이 지금 사실은 전쟁을 경험한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아베 정권의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행보에 그 우려와 어떤 위기를 느끼는 건 일본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전쟁을 반대하면서 헌법학자들,
당사자들조차도 지금 안보법을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추천하는 네. 헌법학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들이 조금 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로 모아낼 수 있다면, 함께 연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그 일본의 시민들과 연대는 뭐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오바마 정부가 그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그런 어떤 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상당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사회가, 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구연합국이었던 나라들의 책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처벌을 조장했던, 그럼으로써 역사청산을 이렇게 역사청산의 기회를 예. 놓쳤던 예. 그런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도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노력들, 알겠습니다. 또 국제사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였고요.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가 5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카드 외웠어 2588.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숫자 5명 늘어서 총 15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안타깝게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한 명 더 추가돼서 사망자는 총 16명인 상태란 말씀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예, 지금 조금 전에 문학진 의원께서 오시면서 자동차가 엄청 밀렸다, 못 올 뻔했다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진짜 많이 밀린 모양입니다. 궁금하시죠?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때문에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히 힘겨운데요. 가양대교 못 간 지점 2개 차로에 걸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 소통 상황은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요. 이 구간 강변북로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만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도 고장차 여파로 정체가 심한데요. 탄천 1교 부근 하위 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복정에서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 옆으로 가는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매주 월요일 날 여러분께 선보이는 코너죠. 여러분들도 이거 상당히 기다리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일단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청나요 지금. 나 도로 상황 엄청납니다. 아, 예. 진짜 못 올 줄 알았어요.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이 신율의 출발새 아침을 위해서 교통을 뚫어주신 우리 교통당국과 정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청와대에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싶은데요. 특히 예. 박근혜 대통령께 근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바라 그러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신지호 의원님이 뽑으신 정치고수 누굽니까? 예, 지난번에는 저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로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난리법석인데 정치권은 또 그 과정에서 말이죠. 예. 국민들이 보면은 뭐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권한을 좀 행정부가 좀 더 많이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입법부가 좀 더 가질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그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크게 한번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청 간에도 한번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걸 이제 중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상당히 경직적 자세였다면은 이런 어떤 숨통 물꼬가 트여지기에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종걸 원내대표 상당히 이번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한테 헌법 공부 좀 하라는 등, 뭐 호들갑 떨지 말라는 등 조금 약간 수준 낮은 얘기 좀 하시는 것 같더니 지난주에는 굉장히 성숙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란 거는 자기가 원하는 걸 100% 다 달성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일정 부분 절충하는 거라고 봤을 때, 이런 자세는 의회주의자로서의 이종걸의 모습을 더 돋보이게 했다. 물론 오늘 이제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주 보여준 이종걸 대표의 모습은 상당히 보기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다 숟가락 하나 얹을까요? 뭐냐면 네, 하시죠. 예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문학진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원내대표 섭외하면은요, 진짜 그 섭외 때려치고 싶었어요, 진짜로. 뭐냐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섭외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났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옛날에는 전화를 하고 그 원내대표가 오케이 하더라도 당에서 전화가 와요. 아니, 모든 사회에는 조직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고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통해서 안 했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야당이 관료적이냐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그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직접 섭외를 하면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관료주의가 많이 줄었구나. 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또 긍정적인 측면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종걸 원내대표
표 때문에 정말 모처럼 우리 신일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는 정말 모처럼. 아니 저는 새누리당도 까고 새정치민주당도 까요. 아니 너무 그렇게 좀 깔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깔 건 까는데 네. 근데 워낙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도 욕 많이 먹지만 새정치연합이 훨씬 더 욕을 많이 먹는 게 우린 항다반사여서 근데 오늘 그 아침부터 차는 많이 밀렸지만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진짜로 정말 이게 바뀌었구나. 전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 제가 직접 섭외 전화를 하면서 이거 또 안 되겠지.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바뀌었네. 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저 제가 야당한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이렇게 관료적이 아닌 상태로 자꾸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여야지 지지율도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럴 겁니다. 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아마 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뉴 종걸이 되라. 근데 나중에 여기 YTN에서 SNS에 올린 거 보니까 우리 이거 대화로 올리더라고요. 예. 올린 거 보니까 그거를 그날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잘했다. 이 국회법 개정안. 예. 그래서 제가 고수를 유승민을 찍었었거든. 근데 아마 여기 기록하는 분이 잘못 알아듣고 그걸 유종걸이 되라라고 잘못 기록을 했대. 그게 아니라 뉴 종걸이 새로운 종걸이 되라. 아니. 이게 새로운 종걸이 아마 된다. 아니요. 유승민 플러스 이종걸, 유종걸. 이거 좋네. 이것도. 이거 두 분이 괜찮아요. 요새 하는 게. 화합적 차원에서 진짜 이게 진짜 안 그렇습니까, 신 의원님? 네, 좋습니다. 요새 괜찮습니다. 모처럼 그것도 모처럼 양당 원내대표가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좀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보기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문학신 의원께서 뽑은 고수 참. 고수 저는 어제 한 10분 생각하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을 발탁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를 본 건데 이거를 합의해서 본회의 통과되자마자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자마자 이 거부권 시사를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직접 나서 그 국무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해서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정부가 이렇게 국회가 사사건건 말하자면 발목을 잡으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고 거의 국정 마비 상태까지 온다. 이런 극단적 용어까지 써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시사를 했는데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발동을 하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좀 거부권을 시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 정부의 시행령이라는 거는 국회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취지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예를 보면 이 정부가 이제 행정 독재라는 말을 들을 지경까지 와 있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국회에서 동의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들어가지고 한 게 대표적인 게 국민 혈세 수십조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를 4대강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라는 게 입법부라는 거는 정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이걸 되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오버해가면서 거부권 시사하겠다고 하니까 정의와 국회의장이 보다 못해서 여야를 모아놓고 지금 중재안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 어떻게 야당도 청와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조건이라고 보세요, 신 의원님? 저는요 청와대가 국회법에 이제 그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제 그 하위 법안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게 강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가지고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고 청와대는 자꾸만 얘기하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런 강제성이 없는 뉘앙스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요구하면 그걸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 처리 앞에 검토한 후 처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안을 조정해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러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와대와 당청 간의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참 국회의장이 고생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여요. 나 이거 지금 이번에 요구 요청 검토 이런 거 삽입 이제 한 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말 애를 쓴 그 중재안 아닙니까?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며칠 지켜보면서요.
이게 좀 국민들 국어 공부시키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래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요구한다고 했다 그걸 이제 요청으로 좀 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하고 요청하고 아니 신 교수님 요구라는 단어하고 요청이라는 단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그게 그렇게 많이 완화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 저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그런 걸 요구 내지는 요청을 했을 때 정부가 처리하기에 앞서서 검토를 또 이 중재안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초등학생도 알 문제란 말이야. 그건 정부가 처리하기 전에 오죽하면 검토 안 하고 처리를 안 하는 처리도 있나? 이건 애들 장난 같아가지고. 아니 문 의원님 하품. 국회의장이 오죽하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려고 높이 그랬겠습니까? 평가한다 국회의장의 노력을. 이게 참 한심하고 말이야. 처음에는요 내가 알기에는 이 검토 처리 뭐 이번에 이제 검토를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중재안에 처음에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즉각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여당에서 말이에요. 야 즉각은 빼자. 그걸 언제 하겠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이지. 언제 소주 한 잔에 이거는 이꼴 무슨 뜻이냐? 하지 말자는 뜻하고 비슷한 거거든. 이거 애들 장난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게 청와대. 신의원님 어제 소주 한잔 하실까요? 저 누구 뽑으셨어요? 하수요? 하수는요. 하수는 전 또 김경협 이분이 무슨 새정치연합 수석 사무부총장 뭐 노무현 청와대 근무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분은 뭐 정청래보다 한 10배 죄질이 나쁜 발언을 했더라고요. 죄질? 뭐 이게 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의 세작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 이게 뭐 단순한 막말도 아니고요. 근데 이 새누리당을 엄청나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이 그 비노를 세작으로 그 세작이 간첩이죠. 간첩. 이 김경엽 의원은요 새누리당의 능력을 상당히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비노가 이렇게 새누리당이 다 거느릴 만큼. 근데 이거는요 정말 이건 뭐 나중에 분당이 된다면 뭐 그 분당의 결정적 씨앗으로 작용할 용어 아닌가. 기껏 이제 그 혁신위원회 띄워놓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새정치연합 내에 친노 골수들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든 그런 한마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김경엽 의원 발언을 봤는데요.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새정치연합 내부에 무슨 뭐 당내 갈등을 얘기할 때 뭐 친노 비노 뭐 이거 가지고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정확치 않다라고 우선 제가 얘기를 하고 주유 비주류 이 표현은 맞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또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당에 매우 중요한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 뭐 친노라든지 뭐 친 DJ라든지 이런 표현은 뭐냐면 그걸 해석을 하면 오로지 DJ 오로지 노무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간에 지금 정치 일선에서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난 이런 용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사실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엄밀히 따져보면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분류법 친노 비노 이거는 용어부터 틀렸고 정확하게는 정치인이 제대로 정치를 한다면 가치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DJ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17대 초선 때 제가 청와대 비서관 출신입니다. 17대 의원 들어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당시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이 국내 정치 행위는 크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여든 야든 우리 열린 우리당 여당 내부에서도 제가 앞장 비판했어요. 왜냐 노 대통령 여러 가지 점에서 참 가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어떤 느닷없는 무슨 뭐 대연정 제안이라든지 그때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옳지 않다라고 저 앞장서 비판했거든. 그렇지만 그 노무현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그 가치에 대해서 난 동의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김경엽과 관련해서 김경엽 의원이 이번에 무슨 뭐 비노는 뭐 새누리당의 세작
이 비노라고 하는 표현부터가 나는 우선 틀렸다라는 걸 방금 지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무슨 저 새누리당 세작이 뭐예요 세작이 이거 또 국어 공부하는데 근데 스파이라는 거예요 스파이? 세작은 국어가 아니라 한자 공부입니다. 아니 글쎄. 육참골단 우리 국민들은 계속 유식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계속 국어 공부하니까 네. 한자 공부 시키는데 세작이 뜻이 저거죠 스파이죠 스파이. 네, 스파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새누리당이 이 새정세연합 그렇죠. 내부에 보낸 갈색을. 스파이들이 비노다 이런 뜻이었잖아. 이런 말은 이 김경엽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얼굴은 알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야말로 또 막말이죠. 저 신 의원님. 네. 근데요 유감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 의원님께서 이게 한자 공부 자꾸 한다는데 정치인들이 그 유감 문재인 대표가 유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네. 발언에 대해서 그 유감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모호한 표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유감이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사과보다 낮은 단계로 뭔가 그 약간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할 때 유감이다라고. 미흡하거나 불편함을 예. 뜻하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그렇지 마음에 섭섭하다. 차지하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그렇죠. 제가 문학진 의원님을 언제 저 소주 파티에 초대를 했는데 오신다고 하다가 갑자기 뭐 지역구 일 바쁘다고 못 오신다 그러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 참 유감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우리 신 의원이 부르시면 우리 신 교수님만 모시고 당장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유감이란 말이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어서 참 이게 이제 그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참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감, 요번에도 유감인데. 근데 저 문 의원님은 누구 뽑으셨어요? 하수? 하수요? 예.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생각나대요. 그거는 정신 나간 분이라는 표현이 막말인가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요새 뭐 전국적으로 하여튼 이제 메르스 공포 아닙니까? 트라우마 아니에요? 저부터도 지금 누구한테 감염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일종의 공포를 안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악화 와중에 그때 아마 저 확진자 발생 직후였을 거예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각 언론사에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 교수도 뭐 전화를 받으신 분 있어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예. 언론인 아니고 저 학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각 언론사에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까달라. 까라는 표현을 쓰니까 나도 깐다. 이거 국회법 개정안 가지고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그걸 전화를 수도 없이 돌렸다는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데 정신 나갔어요. 그러고는 지금 세월호 때하고 지금 양상이 똑같은데 이 도대체 세월호 때 그 김장수 그때 안보보좌관이었죠. 이 사람이 세월호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논란을 무지하게 불러일으켰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죠. 결국 관뒀죠. 아니 이 메르스도 말이에요. 저 컨트롤 타워가 어디예요 이거? 이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은 안 했지 이병기 실장이. 그 와중에 그 시간에 한밤중에 언론사에다가 곳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유승민 원내대표 까는 이 전화는 이건 바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메르스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정말 전형적 하수다 이렇게 봅니다. 신 의원님,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문학진 의원님이 토다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토를 안 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병기 실장의 이 행동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우리 신 의원도 신랄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 이 이병기 실장일 수도 있고 김상호 홍보 소속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병기 실장으로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컨트롤 타워 얘기를 했는데 이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지금 제대로 잡혀 있다고 보십니까? 이신 의원님은? 뭐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누가 컨트롤 타워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코미디였죠. 청와대는 최경환 총리 대행이 컨트롤 타워다 그러고 최경환 총리는 보건복지부가 창구다 뭐 하니까 도대체 청와대하고 최경환 총리 대행하고도 이게 충분한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하는 것조차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오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컨트롤 타워가 이제 이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죠. 아까 우리 시작하기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말이죠. 사망자가 지금 이 시간 아마 15명일 겁니다.
그죠? 15명으로 알고 있어요. 사망자가 15명인가요? 15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말이야. 이게 심각한 이 와중에 전 국민이 정말 공포 분위기인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바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디 시장 방문했죠. 동대문 시장 방문했죠. 그다음에 각 부처 장관들이 행정안전부 장관, 뭐 어디 장관 쫙 최경환 부총리 해가지고 다 시장 방문해서 어묵 먹는 사진이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쫙 이렇게 실렸던 나라니. 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야 대통령과 장관이 어디 동대문 시장 가고 어디 무슨 시장 해가지고 어묵 먹는 게 지금 메르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어묵 먹어도 뭐 무슨 뭐 메르스하고 관계 없다는 무슨 뭐 쇼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이 컨트롤 타워요. 지금 진짜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또 대책본부도 여러 개를 세워놨어. 여러 개를 만들어놨다고. 메르스 이후에. 이게 어디가 있지 사령탑이야. 이럴 때는 대통령이 딱 걷어붙이고 나서서 딱 틀어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동대문 시장 갈 때가 아니라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6명이라고 지금 YTN 한 명 또 늘었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말이야. 동대문 시장 가서 어묵 먹고 앉아 있느냐 이거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약간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쇼핑 얼마나 하세요? 애 데리고 어떻게 해요? 기저귀 사는 것도 쇼핑이지.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생활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쇼핑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